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밌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그 보이는 라디오로 네. 우리를 보는 분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해줍니까? 부끄러워서요. 진짜. 아니 무대에 그렇게 많이 는 사람이 많이 선 사람이 부끄러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카메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정경 교수님이랑 같이 TV 프로에 나간 적이 있는데 맞죠. 네네. 제가 진짜 덜덜덜덜 떨었어요. 맞아요. 정말 제가 웬만하면 커트 안 내는데 NG를 내가지고 그때 그렇죠. 잠깐 멈춰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랑 방송하는 그죠?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제가- 1년이 넘는데 제가 EBS를 한 3년째 오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의외입니다. 오히려 공연장은 네. 이제 관객석이 깜깜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정면을 보고 노래하는 성악가들의 매력에 저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저희는 가끔 가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관객석에서 어떤 거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가사를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까먹는 분 되게 많아요. 입 모양으로 그 관객분이 다른 걸 불러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 저도 그렇게 네. 교육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약간 사시로 보고 있으라고. 다른 데 보고 있어야 눈이 안 그렇죠. 마주치지. 근데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정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딴 데로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예, 이상한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또 슈만입니까? 네. 그거 슈만 되게 사랑하시네, 정말. 아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우연이었어요. 다른 작곡가들이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저 자신이 슈만을 굉장히 탐구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네. 우연찮게도 슈만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가을로 갑자기 확 추워지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정태양이 픽한 이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입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슈만 피아노 사중주 가져오신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이 작품이 1842년에 작곡된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사중주입니다. 아하. 먼저 피아노 사중주 그리고 또 뭐 피아노 삼중주, 오중주 이런 단어들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런 장르를 실내악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내악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페라도 실내에서 하고 보통 네.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피아노 독주에도 실내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진 전통인데요. 우리가 오페라를 하는 곳은 보통 오페라 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불려요. 네. 그리고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은 콘서트 홀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내악은 어디서 하냐면요. 예전에 궁전에 보면 조금 큰 방 에서 연주되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집의 큰 거실에서 연주되기도 하는 그런 실내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슈만도 이런 실내악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특히 1842년에 실내악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실내악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피아노 사중주는 그 중의 한 편입니다. 그 실내악의 해가 네. 다른 작곡가들도 같이 작곡한 게 아니라 슈만이 쏟아낸 식인 거죠? 네, 슈만의 네. 그런 음악적인 인생을 분류할 때 아하. 실내악의 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이 피아노 사중주의 구성은 예.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입니다. 실내악의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해는 슈만이 실내악만 작곡했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작곡을 했는데 네. 슈만의 인생이 참 특이한 게 슈만의 음악적인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많은 작품을 쏟아냈던 시기가 1840년부터 1843년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당시에 슈만은 클라라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인 비크 선생님과
이제 그러니까 예비 장인어른과 법정 공방까지 하면서 결국 이긴 다음에 클라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을 성취한 그 기쁨 그리고 클라라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어, 그리면서 뜨거운 창작열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1840년에 정말로 많은 가곡을 작곡했는데 그게 138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42년에는 실내악을 집중적으로 작곡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장인어른과 법정 공방이라. 네.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그렇게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승인을 해줘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을 안 해주시면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기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바로 이 시기에 실내악곡을 작곡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슈만의 음악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리스트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이유는 슈만의 집에서 열렸던 하우스 콘서트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작곡가이면서 음악 평론가로 활동했던 슈만과 피아니스트로서 유럽 전체에서 명성이 높았던 클라라 부부의 집인 만큼 많은 음악가들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악 3중주, 4중주, 피아노 3중주나 피아노 4중주 등의 작은 편성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슈만도 실내악 작곡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작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던 슈만은 명작을 쓰겠다는 의지로 작곡에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작곡된 유명한 작품은 슈만의 피아노 5중주가 특히 그러하고요. 3개의 현악 4중주 그리고 피아노 4중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그렇게 마음으로 힘든 시기지만 또 리스트의 권유도 있었고 네, 또 만나는 접촉하는 음악가들도 많았고 그렇죠. 교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내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네. 분석을 해주신 건데 네. 이 피아노 4중주도 클라라에게 헌정이 된 겁니까? 네, 슈만이 아내 클라라에게 헌정한 작품입니다. 슈만은 클라라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클라라가 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당시 클라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조금 남자 피아니스트로는 리스트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했고요. 예. 이 클라라도 거의 10대 때부터 유럽 전역을 투어를 할 정도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클라라에게 작곡을 해서 헌정한 곡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피아노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클라라가 처음 이 곡을 연주했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처음 연주할 때 네. 완성도와 감정적인 깊이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클라라가요? 네, 작곡가 슈만은 클라라가 이 곡을 연주할 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기를 바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모든 작곡가들이 그렇겠죠. 뛰어난 연주자를 만나서 그 연주자가 자신의 정신세계까지 표현을 해주기를 원할 것 같은데요. 이제 클라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연주력과 또 자신의 감성으로 더 뛰어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작곡가들이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연주자 작곡가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상황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똑같이 연주해 주길 바란다. 와. 실제로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지만 네. 새로운 작품 연주할 때 녹음 현장 같은 데 있으면요 계속 작곡가한테 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어때요?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이럴 땐 어떤지도 궁금해요. 본인이 생각한 수준이 예를 들어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감정 표현이나 스킬과 테크닉 5였는데 네. 연주자가 7, 8을 해요. 네. 그럼 어떡하죠? 끌어내려야 됩니까? 조용히 그 녹음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2, 3일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끌어올릴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생각한 그 기준점보다 높았을 때 높다. 기준이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한 표현이 아닌데 저렇게 표현하니까 더 좋네. 너무 좋았다. 그러면 다음 작품도 그에게 헌정하지 않을까? 이제 헌정은 자기가 생각한 기준 이상의 연주자에게 하는 걸로. 그렇지 않을까? 흥미롭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슈만과 같은 이런
대가도 작곡 전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멘델스존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슈만은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면 선배 작곡가들에 대한 또 동료들에 대한 뭐 동경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쇼팽을 만나보기를 원했고 또 리스트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를 보면서 약간 열등감이 들기도 했었고 그런데 당시에 이 멘델스존은 슈만이 살고 있었던 독일의 라이프치히 지역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유명 인사 음악가이자 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멘델스존에게 곡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멘델스존은 슈만의 초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수정할 부분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만은 작품 구조를 더 탄탄하게 다듬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곡은 당시 청중으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 이 피아노 사중조를 슈만이 작곡할 당시에 슈만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1840년 그러니까 가곡의 해 그 결혼이 성사되었던 그 행복한 시기를 조금 지나면서 슈만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슈만은 내면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려고 애썼고요. 그 결과물이 피아노 사중주입니다. 슈만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적인 투쟁과 동시에 예술적 성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같은 연주자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항상 사건과 사고 안에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연주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선생님 있으세요? 마음이 편하다, 무조건 다 편하다,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과 동시에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공교롭게도 장례식장을 2번 다녀왔는데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왔을 때 저 도착을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서울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같은 아티스트였는데 이제 그렇게 가족의 장례를 하고서 토요일 날 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도 네, 아버지가 네.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가보지 못하고 외국에서 연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연주는 어떤 연주일까? 우리가 갖가지 이 상황 안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어디에 뭐 출근을 하거나 뭔가 이게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면 되지만 이 시간 예술 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시간에 연주를 해야만 되고 음. 그리고 관객들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 안에서 고통 안에서 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결국 지나고 봤을 때 그 연주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슈만이 장인어른과 이렇게 안 좋아. 네. 그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글로 읽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렇죠.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지옥이죠. 그런데 피아노 사중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작곡해서 하는 것 자체가 슈만은 되게 고통스러움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롯이 집중 못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없이 네. 피아노 사중주와 네. 고통 없이 태어난 피아노 사중주와 고통 있게 태어난 피아노 사중주는 우리 후세는 그렇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또 작곡가들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도 그저께 사고가 난 그러니까 거예요. 교통사고 있었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큰 사고는 아니고 제가 주차장에서 이제 있는데 제 차를 누가 와서 그냥 박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연습을 막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보험 회사를 부르고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마음이 초조한 거죠. 지금 내가 다 덜 끝냈는데 또 올 봄에 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나 크게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앞까지 갔다 와서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을 기적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연주를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그 정경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투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 몸은 괜찮습니까? 몸은 괜찮아요. 아니 차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몸이 뭐 강철입니까? 아니 정말 그냥 와서 박으시더라고요. 너무 어. 놀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째- 보험 처리 잘했습니까?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른 차를 가지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대차가 왔군요. 네. 근데 그거 받을 시간도 없이 바빴던 거예요. 아. 제가 계속 리허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 받았어요. 아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 예술적으로 박았군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 슈만의 피아노 사중조 초에는 언제 됐습니까? 네, 1844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립니다. 초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요. 클라라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현악 연주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연주는 슈만의 음악적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청중들은 이 작품의 혁신적인 구성과 깊은 감정 표현에 감탄했고 이로 인해서 피아노 사중주는 아주 자주 연주되는 실내악 레퍼토리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는 단순한 음악 작품을 넘어서 슈만과 슈만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삶과 예술적 고민이 담긴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곡의 구성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곡에는 각 악장마다 슈만의 다양한 감정과 내면적 갈등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인 고뇌와 예술적인 열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하고 들려드릴 3악장은 정말로 정서가 풍부한 것 같아요. 가을을 안 타는 사람도 가을을 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곡 같은데요.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작가님한테 메시지 보내기를 그냥 너무 듣기만 해도 좋지 않나요? 이 곡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부제를 붙이지 않았다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같은 거 베토벤이 직접 붙인 제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월광을 생각하고 치면 월광이 들려지는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식 작품과 그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받는가를 혼자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의 개인의 기억과 추억과 오버랩이 될 때 이 음악에 대한 감동이 더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이 곡을 통해서 강하게 했어요. 아 저도 그 부분에 있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클래식 곡의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목 때문에 저는 창의력이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목을 작곡가가 직접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월광 네. 그거 달이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쳐야지 월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월광 맞아 너무 근사한 표현이다. 어떻게 쳐야지 월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조금 더 악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연주자가 악보에 집중할 때 청취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과 맞물려서 뭔가 감동이 만들어지지 않나.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메시지 주시거든요. 네. 곡의 제목이 너무 길어요. 네.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 연주자들이면은 너무 연주자들의 이름이 이름도 길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클래식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싫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제목도 몰라도 되고 연주자, 뭐 작곡가 아무도 몰라도 되는데 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네. 그 작곡가가 내 가슴을 녹화하더라. 그게 들어오더라. 그렇죠. 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작곡가가 직접 이름을 붙인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슈만의 나비라든지 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메시앙이라는 작곡가는 새의 카탈로그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걸 들으면 정말 피아노에서 새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는 자연의 소리를 음악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던 어떤 작곡가의 생각에 담긴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듣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자유가 있는 게 클래식 음악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감상하면서 네. 거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요즘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요즘 연주자들을 보면 네. 저는 이런 연주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눈앞에서 작곡가와 그 작품의 제목조차를 뛰어넘는 연주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네.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 같은 경우 네. 안드레아 쉐니에의 네미코델라 파트리아 네.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곡자보다 더 오래 지금 살고 계시고 네. 60세가 넘으셨으니까 63세 가까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뭐 그걸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네미코델라 파트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네. 하지만 유럽의 어떤 연주자 어떤 작곡가가 표현한 것보다도 더 깊게 맞아요. 철학적으로 우리 동양의 미학까지 넘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뛰어넘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참 요즘에 그 음악 감상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청취자님들이 음악을 들으실 때 어떨 때는 그냥 이 음악이 내 삶의 배경음악 BGM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조금 쌀쌀한 아침에는 이런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가 마치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뒤에서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악을 연주한 연주자가 어떻게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지 그 연주자가 30대 때 했던 음악 그리고 60대 때 했던 음악이 우리 삶과 함께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는지에 집중하시면 이 클래식 음악의 진짜 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저희는 EBS입니다. 교육 방송. 자 오늘의 이 주인공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를 이제 감상하게 될 텐데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멜로디를 계속 현악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주가 하고요. 네. 피아노가 반주하는 듯 하면서도 또 피아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실내악이라는 장르 네 명의 연주자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명이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셔서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이 음악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멘트네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라.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에서 소개한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이플랫장조 작번호 47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 비올리스트 제이미 라레도와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이플랫장조 작번호 47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 비올리스트 제이미 라레도와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엑스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클라라는 슈만의 아내이기 전에 이미 뛰어난 당대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였고요.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슈만에게 클라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어렸을 적 그냥 둘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슈만이 클라라의 집에 들어가서 그 스승님에게 피아노를 배울 때요. 클라라는 스승님의 딸이자 너무나 피아노를 잘 치는 어린 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피아노 실력을 굉장히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만이 클라라만큼의 연주자로서는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악인으로서의 동경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추억을 함께 공유한 동반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클라라가 없었다면 슈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만이 클라라를 위해서 그녀에게 바치는 가곡을 많이 작곡했고요. 그리고 특히 피아노 곡 같은 경우는 클라라라는 대단한 피아니스트의 그 테크닉에 맞춰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신하정님, 와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너무 좋아요.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두 분의 가치관과 음악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어서 음악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태영 선생님 어제 제가 네. 흥미로운 미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두 번째 장례식장 가기 전에 네. 여의도에서 이제 남성 네 분과 네.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네.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우리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다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아는 지인이었고 네. 한 분은 이제 소개를 받아서 네. 들으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EBS FM의 정경의 클래식을 듣기 전에 네. 본인은 이미 KBS에서 아, 이제 클래식 음악 감상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셨냐고. 네.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데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 아니 클래식 음악이 주가 돼야지. 네. 갑자기 목소리 너무 큰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저렇게 얘기해서 강요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처음에 듣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이 나고 또 이제 저를 봐야 되니까 네. 두 번째 또 들었대요. 아, 그런데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 듣고 싶은데 네. 왜 저렇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송의 진행자도 본인의 생각 얘기하지 않는데 왜 본인의 생각 계속 얘기하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듣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그 네. 불편함이 음. 매력이 됐다. 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제작진과 함께 나름 또 이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 네. 근데 이 EBS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편안하고 음. 뭔가 이 정도를 가면서 그렇죠. 교육적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경은 정말 EBS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이상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클래식하고 또 융합이 되니까 네. 또 묘하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저는 우리 태양생과의 대화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신하정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슈만의 사중주를 가지고 네. 그냥 참 슈만은 참 그때 고통스러웠는데 곡이 너무 좋죠. 감상해 보실까요? 이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대화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했던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 요즘 제가 학생들을 레슨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요즘은 다 나온다. 인터넷에 찾으면 그렇죠. 정말 없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논문도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라디오라는 방식이 이제 DJ의 일방적인 이런 소통이지만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편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단어인데 네. 어제 불편하다는 단어가 좋아졌어요. 아. 불편해도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예. 불편함도 익숙해지겠죠. 그러니까 불편함도 아름다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네. 어제 처음 깨달아서 그렇죠. 오늘 꼭 태양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카소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 시대에. 바그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서 끌어내려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불편함을 딛고 올라가느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수진님 불편한 매력. 한경란님 저도요. 큰 목소리가 어색했는데 그게 더 좋아서 타 방송 안 듣고 이 방송 듣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한경란님. 정경남님. 자신의 주관이 있는 정경님만의 편안한 매력 때문에 계속 듣게 됩니다. 사랑하고 파이팅입니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8405님 클래식을 철학으로 풀어내시는 두 분 감동입니다. 또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피타고라스 수학자죠. 네. 그리고 6368님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운전하면서 듣는데 정말 영화 한 장면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나중에 이 곡을 들으면 태양 피아니스트가 말한 내 인생의 BGM의 한 부분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속도로를 가고 있을 때 시골로 갈수록 굉장히 자연이 좋잖아요. 근데 정말 뻥 뚫린 터널을 앞두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차이콥스키 교향곡 같은 거를 들으면 정말 제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이런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신재희님 너무 아름다운 실내악 낭만의 극치를 달릴 때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음악은 저는 봄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후후 보내주셨습니다. 최영세님이 가을 말씀하셔가지고 봄도 좋은데요. 그렇죠. 네, 뭔가 이 현악기들이 멜로디를 연주할 때마다 이 꽃이 한꺼풀씩 더 피어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실내악을 생각하면 타이타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타닉 물에 잠기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연주 실내악 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타이타닉 전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실내악 팀이 연주했던 그 팜플렛이 전시돼 있고 그런 거를 친구가 보내줬었어요. 로시니의 음악도 있고 베토벤의 음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또 저는 이 태양 선생님과 이 방송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아닙니다. 아 정말이에요. 물론 이 화면은 부끄러워하시지만 이 내면 속에 있는 음악가들의 대화가 네. 결국은 또 우리의 음악이 더 풍성해지게끔 만드는 재료이자 그럼요. 비료이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이거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청취자 시청자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부과 진료 받으러 갔다가 네. 그 원장님 방에 보니까 클래식 책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혹시 저희 라디오 들으시나요라고 물으려다가 묻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직무유기인데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부끄럽다니요. 지금 전도를 해야지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저는 지금 카이스트 과학자를 붙였거든요. 다음번 진료 때 말씀드릴게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독일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러니까 한동안 미국 음악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독일 음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작곡가인지 말씀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엠바운 것 같은데 제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교통사고 당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12회 3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에리카 모리니와 피아니스트 루돌프 피르쿠치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